이제 법률 관계에서 객체 개념이 무엇인지 그 실질적 의미가 보다 분명해집니다. 법에서 특히 법률 관계에서 객체는 단순히 수단, 대상이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이 법률 관계를 정의할 때 객체에 관해서 법률 관계를 만드는 거죠. 이때 그 객체를 법률관계의 객체로 대상으로 만든 이유는 객체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해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죠. 어떤 객체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무엇인가 요구하고 그 의무 준수를 통해서 혜택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또 어떤 객체에 대해서 법적으로 그것을 내가 보장받고 싶은 거, 또 보호받고 싶은 거, 그것과 관련해서 그것을 보장받고 다른 사람에게 당위 의무를 만들고 싶은 건 다 객체가 되는 거죠. 이런 점에서 객체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과 사이에서 그것을 대상으로 법적으로 관계를 맺고 싶은 사물, 이렇게 개념 정의할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볼펜과 주택 얘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까 말한 볼펜 소유권이 성립되고 주택에 관해서 임대차 법률관계가 성립된 이유가 바로 그거죠. 볼펜을 내 맘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소유권 법률관계를 만드는 거고요. 어떤 누구도 그걸 건드리지 못하기 위해서. 또 남의 다른 사람 소유주가 가진, 임대인이 가진 주택을 빌려 쓰기 위해서 임대차 법률관계를 만든 거죠. 그 주택을 객체로 해서 서로 빌려 쓰는 법률관계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객체 개념의 역할과 실질적 의미가 그렇다면 법률 관계에서 객체가 반드시 물건일 필요성은 없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법적으로 보호하고 싶으면 다 객체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에요. 여기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질문이 있죠. 물건뿐만 아니라 사물에는 사람도 있는데 사람도 법률관계의 객체가 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에요. 사람에 관한 어떤 사항들을 법적으로 보호받고 싶은데, 가령 생명 같은 생명을 보호하고 싶은데 그것을 객체로 만들어야 되는지 않느냐, 권리의 객체, 법률관계의 객체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하는 거죠. 법률 관계의 어떤 논리, 지금까지 설명한 또 객체 개념에 따르면 사람이 객체가 되어야 합니다. 또 근데 문제는 그것이 가능할까, 이런 질문이에요. 물건을 객체로 만들어 해서 이제 법률 관계를 형성할 때는 그 뭐 어렵잖아요. 오케이, 뭐 물건이니까 객체가 될 수 있어. 그런데 사람은 법적인 주체가 된다고 그랬는데 또 어떻게 또 객체가 돼? 주체이자 또 객체? 이런 의문이에요. 또 칸트가 말했듯이 인간은 목적이 될 뿐 수단이 될 수 없다라고 하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그것을 우리 헌법에서는 인간으로서의 어떤 존엄과 가치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어떻게 인간이 객체가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어떤 질문이죠. 일단 하나하나 살펴볼 때 첫 번째, 사람만이 법적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 생각은 옳아요. 그러나 사람만이 법적 주체가 된다고 해서 사람이 동시에 객체가 될 수는 없다라는 논리가 바로 도출되는 건 아니죠. 그거는 별개로 다 따져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먼저 사람이 객체가 될 수 없다는 생각은 왜 그럴까 한번 좀 생각해 볼까요? 객체가 되면은 수단으로 전락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나 위에서 보았듯이 객체 법률관계에서의 객체 개념이 단순한 수단이다, 이런 뜻이 아니라 법적으로 보호받을 대상, 법률 관계에서 권리 의무 관계로 맺어지기에 적당한 대상이란 뜻이죠. 마찬가지로 만일에 사람이 어떤 그 법률 관계에서 객체로 된다면은 사람 사이에서 나라는 사람을 갖다 보호받고 또 유지하고 또 활동하는데 어떤 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다면은 반드시 사람이 법률관계의 객체가 됐다고 해서 물건으로 취급된다거나 또 수단으로 전락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오히려 객체가 법률에서 보호해주고 법률관계의 대상이 됨으로써
사람들 사이에서 그것이 더 보호받고 보장받을 수 있다면은 오히려 사람이 객체가 되는 건 오히려 더 바람직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물건을 보호하는 것 이상으로 자기 자신, 사람을 법적으로 보장받아야 될 필요성은 엄청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가령 예를 들어서 만일에 나라는 사람 자체가 법적 개체가 아니어서 보장받지 않는다면은 나는 논리적으로 다른 사람이 나를 언제든지 침해해도 내가 그것을 갖다 법적으로 방어할 방법이 없는 그런 위험성에 처하게 된다고요.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죽는 것을 죽을 만큼 싫어하죠. 생명이에요. 생명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데 생명을 만일에 법적으로 보장받는다면 좋겠다는 생각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만일에 생명을 객체로 하는 권리, 지금 우리가 이제 요즘 말하는 생명권이 없다고 봅시다. 누군가의 나의 생명을 침해하려고 할 때 그것을 하지 말라라고 할 수 있는 법적인 힘이 있는가? 없다는 뜻이죠. 또 그 법적인 힘을 강제할 수 있는 힘이 있는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런 결과가 논리적으로 불합리한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고요. 아니, 논리적으로 불합리한 게 아니라 그 실질적으로 불합리한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고요. 그런 삶은 상상만 해도 위험천만하기 그지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법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명을 객체로 해서 다른 사람과 법률 관계를 맺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것이 생명권입니다.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볼까요? 생명에 대한 권리는 비록 헌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인간의 생존 본능과 존재 목적에 바탕을 둔 선언적이고 자연법적인 권리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헌법에 조문이 없다 하더라도 그것을 권리로 보장하겠다 이런 뜻이고요. 다시 말해서 인간의 생명을 법률관계의 객체로 두겠다 이런 뜻이죠. 생명관계는 결론적으로 사람의 생명을 객체로 하는 사람과 사람의 법률관계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나의 생명을 객체로 해서 그것을 마음껏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요. 다른 모든 사람들은 그 객체, 나의 생명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법논리적으로 세상의 70억 인구 모든 사람들이 각각 나의 의무자예요. 나의 생명권의 의무자고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나의 생명권 하나를 가지고 70억 개의 법률관계가 이미 생겨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물론 나도 다른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또 의무자가 되는 거죠. 또 그렇다면은 또 다른 사람들은 나머지 모든 나를 포함한 나머지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자신의 생명에 대해서 법률 관계를 맺는 관계가 되거든요. 그럼 각 사람마다 70억 개의 법률 관계를 맺고 있다. 생명권을 두고서 이거 복잡하죠. 생명권 하나만 두고서 벌써 세상은 이미 법률 관계로 가득 차 있는 상태죠. 그래도 불편함이 없는 거는 다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